한동훈이나 이준석마저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중도 확장을 하려고 하는 보수 정치인들이라고 제가 규정을 한다면 한동훈이나 이준석마저도 왜 이 사람들 안 꾸짖어? 이 사람들을 꾸짖어 갖고는 경선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한동훈은 네. 자기 책에서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이 반대 전선에서 이 말을 마무리하자면 이 반대 전선에서 쭉 반대 전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래서 이 반대 전선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중국, 북한, 권위주의, 전체주의 그게 문재인 정권이고 더불어민주당이고 진보다. 근데 이 사람들 뭐 하느냐? 페미니즘이랑 차별금지법 한다. 그래갖고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보수 정치, 극우 정치 그리고 이 기독교 이렇게 연합한 구도거든요. 이게 극우 기독교 이렇게 연합한 구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젊은 세대의 경우에 권위주의와 전체주의를 반대하니까 여기 지금 껴있는 형국인 것인데 여기서 합의가 안 되는 고리가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에 있어서는 이 젊은 세대,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쪽하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하고 요 그룹하고 요 극우 정치랑 아스팔트 우파들이 이 부정선거론에서는 합의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스팔트 우파들하고 요 아주 극우 정치 요쪽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요 이슈만으로 남아있는 거였는데 이번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윤석열이 이쪽 편을 들면서 이준석하고는 여기가 안 붙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준석 쪽은 부정선거론에 있어서는 계속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 관계가 이제 이탈이 된 것이고 중요한 건 한동훈 쪽이 그러면 여기서 부정선거론에서 이준석처럼 지금 선을 확 긋고 있는 거냐?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한동훈 쪽은. 왜냐?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전투표를 없애자잖아요.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를 3일을 하자는 얘기를 한동훈 쪽이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은 부정선거론에 편승하는 쪽으로 한동훈 쪽은 가는 거죠. 나는 계엄을 막고 윤석열이랑 대립한 원죄가 있지만 이 원죄를 없앨 수는 없고 다만 그래도 경선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경선은 통과해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이 극우 지지층의 구미에 맞는 얘기는 해야 되니까 부정선거론을 내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적당히 편승해서 간다. 이런 모드로 지금 가고 있는 비겁함이 있는 거죠. 뭐 한동훈은 자기 책 낸 지 한 일주일 만에 보이는 태도가 이렇게 바뀌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 책에는 그렇게 안 썼어요. 자기 책에는 뭐라 그랬죠? 부정선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대한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는 뭐 그거를 어느 정도 치고. 이해한다고 치고 여기 뒤에 문장이 하지만 공당이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주류를 차지하거나 큰 영향력을 갖게 되면 그 해악이 너무 크다. 역사 속에서 극단주의자들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그 존재 자체가 위험은 아니다. 주류 정치인들이 극단주의자들을 용인하고 굴복하는 순간부터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책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본인이 이제 돌아와서 정치 컴백한다고 대선 후보 나가겠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은 좀 가르마 비슷한 거를 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중도 확장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거를 못하는 정도의 담력이나 용기밖에 못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책을 통해서 자기가 뜨고 싶었는데 책에다 버젓이 이렇게 다 써놓고 사실 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이다. 폭거다. 그래서 난 탄핵에 찬성했다. 윤석열의 스타일을 내가 최근 1년 동안 봤더니 이거 그 자리에다 두면 더 큰 일도 벌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가지고 난 탄핵하라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못 끊는다는 얘기는 앞으로 한동훈은 이런 식의 태도를 끊임없이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계속 이제 그런 행태를 보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얘기 안 하고 특근시켜서 간 보고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 다음에 맞다. 나는 그런 말,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렇지. 이게 이제 주로 기자들한테 하던 멘트였고 사실 정치인 한동훈이 별의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순간은 계엄 직후에 보였던 12월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밤에 보였던 그 스탠스로 끝까지 갔으면 아마 정치인 한동훈이 별의 순간이 굉장한 위협적인 이제 존재가 됐을 텐데 민주당에게는 네, 사실 그 한 열흘 사이에 정치인 한동훈이 갖고 있는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신뢰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완전히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이틀 후에 윤석열을 만나갖고 한한 국정 공동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보수 언론조차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짓이냐, 이게 법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두들겨 맞으니까 슬쩍 물러났다가 탄핵도 1차 탄핵 때는
본인은 빠져 있고 그래서 1차 탄핵은 부결시키고 첫 번째 탄핵 투표 때는 그리고 두 번째 탄핵 투표 때는 본인이 어쨌든 해갖고 탄핵이 된 거 아니냐 지금 이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 한동훈이 자리매김을 하려고 했으면 그 열흘 동안 잘했어야 돼요. 근데 그 열흘 동안 한동훈이 지금 말씀하신 태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태도,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러네. 사실 그 어떤 신뢰, 그러네. 뭐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신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래서 배신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계엄을 막은 사람이라고 하고 한쪽 다리는 그래도 지지층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여기 지지층에 걸쳐놓고 그러니까 이 태도로는 사실 지금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네. 윤석열을 그냥 대통령 자리에 둔 상태에서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면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들어가면 윤석열을 내가 봐서 아는데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분열시킬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수층을 선동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에 빠뜨릴 상황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봤다. 그래서 그 과도기적인 형태로 대통령이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않겠다. 나 임기 단축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들을 대통령 쪽하고 얘기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받았던 거다. 받아서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우리 당이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 임기 단축 문제를 포함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던 건데 윤석열은 금방 말을 바꾸더라. 바꿔가지고 끊임없이 다 반복해가지고 탄핵을 해달라고 대통령실 쪽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약속을 깬 건 윤석열이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의도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갈라지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설명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태도를 계속 지금 가지고 가야지. 근데 그 태도도 중간에 입장이 바뀌었었고 그다음 입장이 바뀐 후에 지금 그 책에 나온 내용은 본인에게 말하자면 유리한 정황을 중심으로 해서 그치. 기술을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봐오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이니까 한동훈 하면 떠오르는 정치인 한동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가장 대표적인 거 뭡니까? 핸드폰 비번. 핸드폰 비번은 정치하기 전이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정치인. 윤석열이랑 뭔가 맞서는 것처럼 보솔로 한동훈 윤석열이랑 싸우나 봐 이러니까 바로 90도 폴더? 네, 90도 폴더 인사한 거 아닙니까? 아. 뭐 그런 게 정치인 한동훈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호기를 맞을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역량의 한계를 이미 드러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한계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한동훈이 이거 왜냐하면 안 읽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동훈의 이 정신 세계를 좀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책을 설명을 드리는데 네. 자기가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서 싸우다가 4번 좌천이 됐고 2차례 압수수색을 당했고 구속당하기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다. 수없이 많은 가짜뉴스로 집중 공격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일종의 또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잖아요. 윤석열처럼. 근데 예를 들면 정반대 극단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이재명은 계엄할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 자기가 피해자고 당했으면은 그 반대편에 또 자기가 국정 2인자로 있을 때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안 하는 반쪽짜리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지. 이재명은 극도의 혐오 대상이고 범죄자고 자기는 너무 정당했던 사람인데 피해를 당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고 구조. 이게 윤석열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거든.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밑을 윤석열인 거예요. 비슷하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민주투사라는 겁니다. 아 본인들이? 민주투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검찰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닌 거 알아요. 예. 근데 민주투사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 민주투사는 뭐랑 싸우는 게 민주투사입니까? 전체주의와 권위주의와 싸우는 게 민주투사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주의와 권위주의는 지금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그게 민주당이고 그게 문재인 정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문재인 정권이 전체주의와 권위주의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본인들 입으로는 그게 공산주의라고는 얘기를 안 하죠. 그건 색깔론이니까. 예. 그게 공산주의라고는 얘기를 안 하면서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건데 나는 그거랑 싸웠고 나는 거기로부터 탄압을 받았으니까 나는 민주투사 같은 거야. 이렇게 뉘앙스를 주고 다른 세력들이 예.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봐 문재인 정권 전체주의고 권위주의지 그거 뭐냐? 그거 중국하고 북한하고 똑같은 거야. 공산주의자들이지. 다른 세력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한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편이 되고 다른 쪽에서 또 뭘 얘기하느냐? 기독교나 이런 데서 뭘 얘기하느냐? 그게 바로 진보의 속성인데 권위주의 전체주의고 그게 문재인 정권 이런 자들이 진보의 속성인데 그 권위주의와 전체주의가 우리에게 뭘 강요하느냐?
차별금지법을 강요해. 기독교는 그걸로 뭉치는 것이고 아. 젊은 이 일부 젊은 남성들은 뭐 갖고 뭉치냐? 진보가 권위주의적 전체주의적 속성으로 우리한테 뭘 강요하는 거냐? 정치적 올바른과 여성주의를 강요해. 그러니까 이걸 반대해야지. 이게 한편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요거를 반대하면서. 그러니까 요 전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민주투사라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윤석열이 자기가 대선 치를 때는 자기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자유민주주의자라서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전체주의와 뭐 권위주의와 싸우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한 거지만 실제는 어땠어요? 딱 열어보니까 누가 전체주의자입니까? 윤석열이 전체주의자잖아요. 그렇지, 계엄령 그렇지. 선포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자기가 계엄을 해제했다고 하면서도 정확히 지금 윤석열이 만들어놓은 요구도 지금 말씀드린 요런 구도 우리가 전체주의와 전체주의와 싸우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자야라고 하는 요구도를 벗어나지도 않았고 벗어날 생각도 없다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 모순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 개소리에 대하여 프랭크퍼트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쓴 책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진짜 개소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체주의를 혐오하고 있는데 전체주의를 꿈꿨고 전체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동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그 일종의 그 뭐랄까 정당성을 자기들이 갖게 되는 거는 중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전체주의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자유주의라 맞서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자. 그러면서 미국하고 정반대가 되는데 미국이 또 전체주의로 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들을 지탱하고 있는 일종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어떤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권위주의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의 네. 권위주의. 음. 권위주의 체제 내에서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친일, 반공, 국가 중심의 자본주의. 그러니까 산업화 이걸로 대변되는 거기에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그 권위주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권위주의가 무너지게 되면 혼란이 발생하고 질서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집권하고 난 다음에 탈권위주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군사정권의 권위주의를 해체하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극도의 혐오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야. 저렇게 하면 도덕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막 혼란스러운 거지.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일종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 사고에 대한 그런 게 기본적인 어떤 도덕관이나 이런 걸로 자리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지나고 나서 이명박 때 그걸 다시 세운다고 해서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됐잖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존재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사고가 막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어차피 절대자도 일종의 권력을 가진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나 마찬가지인데 박근혜 때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문재인 들어서고 나니까 다시 촛불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다 해체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꾸. 그렇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한 틈을 반중이나 이런 정서가 몇 가지가 더 들어오면서 기독교적인 사상이 좀 더 강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라볼 때는 일종의 불안감, 무기력, 공포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는 일종의 사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주의를 회복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일이 아닌 거야. 원래 그렇게 권위주의에 충성을 해왔던 거거든요. 몸으로 체득해왔고.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편으로 가자고 하니까 그게 일종의 새로운 어떤 시대의 적으로 보였을 거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그 권위주의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저열한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다시 권위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전에 군사독재가 했던 방식처럼. 어제 전호영 박사 이야기 중에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단어를 딱 바꿔버리니까 훨씬 더 이제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권위주의라 그러면은 약간 좀 정치학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민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니까 우리는 보통 농민, 어민 이렇게 민자 들어가는 게 시쳇말로 돈을 못 버는 직업이더만요. 민이라는 게.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네. 낮은데 직업에 민을 붙인다. 그렇죠. 네. 김민아. 김민에 더군다나 하가 붙었어. 김민하. 민의 하가 붙었어요. 그거보다 더 아래요. 더 아래. 네. 근데 그거를 대한민국이라고 해놨으니 원래 양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체제를 3,000년 동안 왕정과 귀족정을 해온 거잖아요. 양반 체제를
구축해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랬는데 3,000년 동안 왕정하면서 그 밑에서 귀족으로 살던 사람들이 상것들이 다 1인 1표씩 하면서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니까 베일이 꼬인 거야. 근데 그게 30년밖에 안 된 거지. 30년의 민주주의 역사밖에 안 되니까 울컥울컥 솟아나면서 손에 왕자 새긴 인간들과 속으로는 나는 양반이야. 너는 원래부터 상것이고 라고 하는 한국의 기득권층이 쉽게 소수 엘리트가 쉽게 그 카르텔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부패 카르텔과 부조리한 어떤 행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아직까지는 그야말로 진짜 덜 계몽된 대중들을 상대로 이리 와 아파트값 올려줄게. 이쪽으로 들어오면 내가 돈 좀 줄게. 그게 이게 탁탁 맞아 떨어지더라고. 네, 또 한국의 언론도 사실은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무질서 한다고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가 모든 걸 끌고 가는 시대가 지나가 버렸잖아요. 네. 국민 한 명 한 명이 일종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권력도 사실 국민이 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권력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그런데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용인을 못하는 거야, 이쪽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죠. 근데 언론도 그래. 약간의 혼란이 발생하거나 정치적으로 서로 간에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서로 간의 의견을 합의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그렇죠.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해. 그냥 막 거기에서 막 씹어야 돼. 막 씹고 막 혼란스럽고 막 하고 막 저거 왜 말을 저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시시때때로 말 가지고 계속 씹는 작업들을 하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두환이 좋았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끝에 가면 그렇지. 아무도 찍소리 못 하는 거지 한마디 찍소리 해버리면은. 야, 과외 금지.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길 바라는 거야. 그게 윤석열이 했던 방식이잖아요. 그렇지. 자, 족바가 좋아 빠르게 가. 빠르게 가. 2,000명 늘려. 무슨 뭐 욕인 줄 알았어. 뭐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네. 의사. 네. 야, 명분이 타당하잖아. 그러니까 의사 2,000명 늘려. 뭐가 있어? 그리고 저쪽에 석유 나올 가능성이 그거 검토할 게 많은데 뭐가 있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해. 그냥 파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